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행동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이론가로 가장 대표적인 3명의 학자들,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은 다른 말로 학습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중에서도 반두라의 경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관찰하며 학습한다라는 의미로 학습 앞에 사회를 붙여서 사회학습 이론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일단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부르고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부르고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건화는요, 다른 말로 조건 형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얘는 새로운 행동의 학습, 새로운 행동이 학습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동의 학습이 어떤 원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파블로프의 경우에는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그리고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챕터에서는 이 각각의 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학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이 파블로프를요, 로프의 고전적 조건하다 해서 따블로우고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치킨집에 2마리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따블로우고 어서 시키조예요. 어서 시키조. 스키너를 시키조라고 외우세요. 그건 너무 많아. 난 반대야. 반대 이렇게 외우세요. 따블로우고 어서 시키조 반대 해서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 일단 그렇게 타이틀을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키너 이론에서 7년간 6문제 나왔고요. 반두라 이론에서 5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파블로프의 이론에서는 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버린다면 파블로프 쪽을 버리고 이 2개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동주의 이론 자체의 특징을 다루도록 할게요. 행동주의 이론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가장 대표로 밀어야 되는 키워드는 2개입니다. 자, 하나는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거고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에 초점을 둔다. 즉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정신 내면의 요소에 초점을 두었지만 걔네들은 증명과 관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과학적 영역에서 다룰 소재는 아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면 증명이 가능해야 하고 증명을 하려면 측정이나 관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그 행동은 정신 내면의 요인이 아니라 정신 외의 자극이에요. 외적인 자극, 즉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학습의 결과예요. 따라서 내가 이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학습을 통해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현재의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아주 먼 과거, 어린 시절의 과거를 끄집어 오지만 자,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행동 직전과 직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의 전후 상황만 보고 행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겠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행동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 측정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개입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블로프의 조건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의 조건화는 아까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파블로프 스스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고전적이 아니라 그냥 컨디셔닝, 조건화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근데 대략 50년쯤 지나고 난 후에 미국의 스키너라는 학자에 의해서 새로운 조건화의 원리인
조작적 조건화가 대두가 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파블로프를 다른 학자들이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야 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파블로프는 주로 고전적 조건화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얘를 반응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반응적 조건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스키너 이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원리에서 이제 개 실험이 나오죠. 배고픈 개에게 음식물을 주면 입에 침이 고여요. 타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그 개가 생각을 해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자, 이런 걸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학습과 무관하게 원래 그런 것, 이걸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음식이 타액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은 학습과 상관없는, 즉 무조건적인 자극과 반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주면 타액 분비하는 것은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에게 종소리를 울려주면 타액을 분비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 그러니까 배고픈 개에게 종소리는 타액 분비라는 반응과는 상관이 없는 자극일 뿐입니다. 이 종소리, 그 행동과 반응과 관계가 없는 자극을 중립자극 혹은 중성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파블로프는요, 타액 분비와 상관없는 종소리를 듣고 개가 타액을 분비하게 만드는 조건화의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종소리를 울린 후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음식부터 주면 안 돼요. 종소리를 주고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종소리는 중립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무조건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연합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번에 걸쳐서 종소리 울리고 음식 주고, 종소리 울리고 음식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타액이 분비되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래부터 종소리에 타액을 분비하도록 자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파블로프에 의해서 학습이 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학습이 되었다, 조건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화에 의해서 종소리라는 자극에 타액을 분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종소리는 조건화를 통해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다 해서 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요. 이때 종소리에 타액을 분비하는 건 조건화의 결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조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종소리는 타액 분비와 관계가 없었는데 근데 이걸 계속 결합을 함으로써 종소리만으로도 타액 분비를 하게 만드는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때 종소리와 타액 분비 사이의 관계는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의 관계가 된다. 이런 원리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71페이지 중간표에서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시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이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건 종소리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시에 혹은 무엇이 먼저여야 돼요? 조건 자극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소리 울린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종소리를 울리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이게 시간적인 같이 하거나 조건 자극을 먼저 이걸 시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는 종소리의 강도보다 음식물의 강도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소리를 울려주고 음식물이 그 개가 너무 싫어하는 맛없어 하는 음식을 계속 제공을 한다고 해봐요. 타액 분비가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너무 먹고 싶어.
약간 그런 음식을 주어야 그래야 조건화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당연히 일관된 자극을 주어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 각각을 구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얘를 암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하면 언제 우리 개강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걸 개강 일시라고, 개강 언제 해? 해서 얘는 계속, 그 다음에 얘는 강도, 얘는 일관성, 얘는 시간의 원리해서 개강 언제 해? 이런 느낌으로 개강 일시가 언제야? 이런 개강 일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스키너로 넘어갈게요. 물론 71페이지 하단에 속어와 자발적 회복이 있는데요. 자, 얘는 파블로프 이론에서는 거의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어 개념은 스키너 이론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 이론의 특징 7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 이론은 그냥 행동주의 이론, 워낙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심리학을 기초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행동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스키너를 보통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에서 스키너라는 이름이 없어도 행동주의 이론 나오면 이거는 스키너를 중심으로 문제를 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학습 이론, 조작적 조건화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인간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너는요, 내적인 동기나 충동보다는 외적인 자극, 즉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동기화한다, 즉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론적인 환경 결정론으로 불리고요. 자, 인간의 행동은 결정이 되고 예측이 되고 철저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론처럼 스키너가 받는 비판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도외시했다, 무시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적 인간관을 부정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 중간 관련 기출에서 2024년 시험 문제에 스키너 이론은 인간의 창조성, 자아실현을 강조한다, 창조한다, 자아실현을 강조한다. 이런 말은 스키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 가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스키너의 패러다임을 A, B, C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A, B, C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선행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뒤따르는 결과가 어떠한지가 다음번에 내가 비슷한 선행 사건에 대해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될지 아니면 덜 하게 될지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 뭐가요? 그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같은 선행 사건에서 그 행동을 할지 말지를, 더 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 인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것을 그 행동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결과가 따랐는가에 따라서 다음번에는 그 행동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행동을 줄이게 되는,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결과를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그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강화와 처벌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주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에서 일단 행동은 스키너는요, 인간의 행동에는 반응적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조작적 행동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줄여서 반응행동, 조작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면 자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유발된 자동적인 반응,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침을 흘리게 되는 행동이라든지 갑자기 밝은 빛에 노출이 되면 동공이 수축되거나 확장이 되는 이런 거라든지 무릎을 탕 쳤을 때 나도 모르게 다리가 위로 확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올라가야지, 동공을 늘려야지, 축소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서 파블로프가 학습을 시켰던 거 있잖아요. 종소리만 듣고도 타액을 분비하게 했을 때 그러면 이 타액이라는 걸 개가 음식이다, 타액을 분비해야지 하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타액 분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소리에 나도 모르게 침이 고이게 된 거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파블로프가 조건화시킨 그 행동은 반응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블로프의 조건화 원리는 반응적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조건화 원리였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반응적 조건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블로프는 반응적 조건화입니다. 다만 스키너가 출연을 하고 난 후에 미국의 다른 학자들이 파블로프는 고전이다, 우리나라 스키너가 새롭다 해서 파블로프를 옛날식 고전적 조건화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자, 그러면 행동에는 조작적 행동도 있거든요. 조작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이가 책을 읽었더니 부모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 책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읽게 된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읽을 수도 안 읽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아서 책을 더 읽는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칭찬이라고 하는 결과가 독서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시킨 거예요?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강화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조작적 행동이에요. 독서 행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종소리에 타액을 분비하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키너는 조작적 행동이 조건화, 즉 학습되는 원리를 이야기했다 해서 줄여서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원리의 핵심은 무엇이다? 행위에 뒤따르는 결과가 강화였는가 처벌이었는가에 따라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3페이지 맨 밑바닥을 보면 조작적 조건화란 유기체가 행하는 행동이 결과에 따라 증가되기도 하고 이건 강화, 감소되기도 하고 이건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고 이를 통해서 어떤 행동의 반응 비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을 조작적 조건화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의 핵심은 강화, 증가시키는 거, 처벌, 얘는 감소시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강화에도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으며 처벌에도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이때 정적이다 부적이다는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플러스 시킨다 마이너스 시킨다, 플러스 시킨다 마이너스 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제시한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마이너스는 제거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정적 강화냐 부적 강화냐에서 이거는 강화가 되려면 어떤 행위가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게 이게 강화거든요. 그러면 강화가 되려면 처음 그 행동을 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어때야 돼요? 그 행위자에게 좋은 결과여야 돼요. 좋은 결과가 뒤따르면 그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에는요. 행위자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결과도 있고요. 그 행위자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마이너스 시켜주는 결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뭐 성적을 높여주거나 승진을 시켜준다면 좋은 결과가 플러스 제시된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적 강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내가 싫어하는 게 사라졌어요. 내가 아파서 A라고 하는 두통약을 먹었더니 이게 행위입니다. 그랬더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두통이 마이너스 됐어요. 제거됐어요. 좋잖아요. 좋은 결과는 그 행동을 더 강화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아플 때, 이게 선행 사건이에요. 아플 때 나는 그 A라는 약을 먹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돼요. 강화가 되는 거죠. 왜 그러죠? 그 약을 먹으면 두통이 제거되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는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4페이지 예를 보세요. 정적 강화. 지렛대를 눌렀더니 음식이 나와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의 결과가 음식이 플러스 됩니다. 좋죠? 자, 강화예요. 왜 좋죠? 플러스 돼서 좋아요. 얘는 정적 강화입니다. 자, 동생을 돌보는 행동을 했더니 엄마가 나에게 칭찬을 해 주어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게 나에게 왔거든요. 자, 근데 부적 강화를 보세요. 추운 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추위가 마이너스 가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추울 때 그런 운동을 더 하게 되겠죠.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강화가 됐냐면 추위가 마이너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얘는 부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니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멈췄어요. 자,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니 듣기 싫은 소리가 제거되었어요. 좋죠? 그래서 나는 차에 타면 삑삑삑삑 소리가 울리면 바로 안전벨트를 차는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싫은 소리가 사라지니까. 얘는 부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숙제를 잘한 친구에게 내일 숙제를 면제해 줍니다. 숙제를 잘했더니 내일 숙제가 면제, 제거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숙제를 잘 하게 됩니다. 자, 얘는 부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처벌 볼게요. 처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좋지 않은 나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올 때예요. 아는 결과가 따라오면 나는 그 행위를 덜 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결과에도 내가 좋아하는 게 나한테서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내 용돈이 압수된다든지 내 스마트폰을 압수당한다든지 좋은 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게 나한테 플러스 되는 싫은 결과, 예를 들어 잔소리가 오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거, 기합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싫은 게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요럴 때는 우리가 부적 처벌이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게 나한테서 이게 이제 좋은 게 나한테서 사라지는 걸 부적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서 좋은 게 싫어하는 게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걸 플러스 되기 때문에 얘는 정적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5페이지 위쪽에 표를 보시면 동생과 싸웠어요.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 좋아요? 야단 싫어요. 그게 나한테 왔잖아요. 얘는 정적 처벌입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었더니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래요. 화장실 청소 싫죠. 그쵸? 근데 그걸 나보고 플러스 시켰어요. 정적 처벌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찼어요. 그랬더니 삑삑삑삑 싫은 소리가 플러스 들려요. 이거 정적 처벌입니다. 자, 부적 처벌 보면은요. 동생과 싸웠더니 부모님이 이번 주 용돈 압수래요. 자, 그러면 용돈 좋죠. 근데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얘는 부적 처벌입니다. 숙제를 안 했더니 핸드폰을 압수당했어요. 자, 그 행위의 결과로 좋은 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얘는 부적 처벌입니다. 애인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애인이 나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이거는 부적 처벌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거인데요. 소거는요, 어떤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 행동을 멈추도록 그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중단하는 것, 더 이상 강화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는 걸 소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의 행동을 더 부추기는 결과가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75페이지 소거의 두 번째 그 문장 땡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특정 행동을 소거하려면 먼저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강화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강화를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이게 소거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아이가 자꾸 투정을 부리는 이유가 투정을 부리면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들어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이는 계속 투정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이 투정을 소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게 하려면 아이가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부모가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행동이 시들시들해져서 감소하게 되죠. 이건 무슨 전략이다? 소거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반화 그리고 변별 자극인데요. 자, 얘는 앞에 있는 조작적 조건화, 강화, 처벌, 소거에 비해서는 시험에 그렇게까지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덧셈 배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덧셈,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2 더하기 1, 이 모든 덧셈들 다 하나하나 배워야지만 그걸 하나요? 아니면 몇 개를 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어느 정도 유사한 문제들은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일반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75페이지 내용 보세요. 특정 상황에서 조건화된, 즉 학습된 행동을 그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내가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2 더하기 1 이 정도를 배우고 나면은요. 2 더하기 2, 그 다음에 3 더하기 1, 3 더하기 2, 즉 한 손가락, 그러니까 한 손바닥 안에 5손가락 안으로 5손가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덧셈들도 얼추 해요. 그러다가 7 더하기 3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두 손이 필요한 거는 좀 멈칫하죠. 그럼 다시 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내에서 계산이 가능한 건 또 일반화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좀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13 더하기 23 이런 거 나오면 이러는 거죠. 그럼 다시 또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13 곱하기 23이 나오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화를 할 때 유사한 자극까지는 내가 배웠던 행동을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때는 이건 내가 잘 모르는 거야 라고 그 일반화를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자극하고 얘는 좀 달라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5페이지 변별은 모든 자극과 상황에 강화된 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서 유사하다 싶으면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이상 그 행동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자극을 변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에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좀 나와요. 76페이지에서는 강화 계획이라고도 하고 강화 스케줄이라고도 얘기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의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강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그 행동을 그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 우리가 강화를 시키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결과를 주어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과가, 보상 결과가 따라야 되잖아요. 이때 이 보상을 이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에요. 스케줄이에요. 자, 연속적 강화 계획은 행위를 할 때마다 보상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하는 그런 강화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연속적 강화 계획은요, 보상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그 행동이 빨리 시들시들해져요. 보상이 따르지 않아서 시들해지는 걸 우리는 속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행동의 속어가 빨라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 자, 빨라요. 빨라요. 그가 쉽게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우리가 조금 텀을 주고 보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간헐적으로 강화한다 해서 간헐적 강화 계획 혹은 간헐적 강화 스케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것도 고정 간격 혹은 가변 간격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고정 비율 혹은 가변 비율 해가지고요. 간격과 비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때 간격은 앞에 우리가 시간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텀을 주고 보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보상을 줄게. 그러면 이거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라고 하는 7일의 텀을 꼬박꼬박 지켜서 그때마다 무슨 보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주 토요일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간격인데요. 이 간격이 매주 토요일 오전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고정 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월 25일 혹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이런 것들은 다 고정 간격 강화 계획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변 간격이라고 하는 건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걸 매주 토요일 10시 이런 식으로 박아놓지는 않고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게 목요일날 보상을 줄 수도 있고 토요일에 보상을 줄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일이 월급이긴 하지만 이게 휴일이 많고 이럴 때에는 20일에 받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평균은 일정해도 실제로는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요걸 가변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비율, 가변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얼마만큼 했는가 행위의 비율이에요. 혹은 행위의 빈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몇 번 그 행동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100개의 물건을 납품할 때마다 해서 행위의 양이나 빈도를 100번마다 한 번 이렇게 보상을 줄게. 이런 식으로 일정한 횟수나 빈도 혹은 양의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겠다. 이럴 때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가 예를 들자면 평균적으로는 3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너에게 간식을 줄 건데 근데 책의 난도나 글자 수 혹은 페이지 수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얇은 책, 쉬운 책이면 5번째에 한 번. 근데 이제 두껍고 어려운 책임의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 다 읽었을 때 간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평균은 얼추 3권마다 있지만 완전히 일정하게 3권을 딱딱 지키지는 않고 편차를 두고 보상을 하는 것을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시켰을 때 가장 행위의 지속도가 높을까요? 아까 지금 연속적 강화 계획은 속어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속어가 덜 되는 거, 그러니까 강화를 시켰을 때 강화한 행동의 지속도가 높은 건 상대적으로 간헐적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를 오래 지속한다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률이 더 높은 거, 즉 속어가 빨리 안 되고 오래 가는 것. 요거의 순서는요. 일단 시간만 가면 보상을 받는 예보다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보상을 받는 예가 지속도가 높습니다. 근데 고정보다는 가변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가변 간격, 간격이 아니라 가변 비율, 얘가 반응률, 즉 행위가 지속되는 정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고정 비율입니다. 고정 비율이에요. 즉 어쨌거나 간격보다는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가로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엔 간격이에요. 그것도 가변 간격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고정 간격이 되는 거죠. 얘는 간헐적 강화 계획 내에서 반응률이 큰 지속도가 이게 오래 지속이 되는 더 이상 보상을 받지 않아도 지속되는 정도가 가장 긴 순서고요. 그거보다 더 늦은 건 마지막에 이거죠. 연속적 강화 계획. 얘는 얘네들보다는 더 빨리 소거가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76페이지 표 하단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요. 주요 개념에서 강화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물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정적인 어떤 강화를 할 때 보상을 제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보상을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이 보상을 강화물 중에서도 1차적 강화물, 2차적 강화물로 나눕니다. 1차적 강화물은요. 학습과 무관한 거예요. 학습을 해서 어머 좋아 이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학습과 무관하게 혹은 사회적 경험과 무관하게 그냥 좋은 거예요. 배고플 때 음식 좋죠. 숨 막힐 때 신선한 공기 좋죠. 목마를 때 물 좋죠. 그리고 너무 졸릴 때는 잠 너무 좋죠. 이거는 학습을 해서 이게 좋아가 아니에요. 그냥 아기들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1차 강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강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결과, 즉 태어나서 사회적인 경험,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이거 참 좋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2차적 강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점수. 아이들이 점수 많이 받았다고 갓난 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승진했다고 막 태어난 아가들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타고나기를 좋아하는 이런 거는 아니죠. 사회적인 산물이에요. 사회적인 경험의 산물로 좋은 걸 아는 거죠. 자, 그럼 미소나 칭찬이나 인정, 이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웃어줄 때 내가 기분이 좋았던 경험의 산물이거든요. 사회적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알게 된 보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다 2차적 강화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일까를 예측하게 해주는 단서, 이것을 변별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엄마를 돕는다고 하다가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접시를 와장창 깨버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것에 대해서 나를 걱정하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 쓸데없이 도와준다고 막 요란을 떨더니 내 거 다 깨졌다고 막 나를 혼낼지, 내가 혼날지 걱정과 위로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이들은요, 누구의? 엄마의 표정을 살피잖아요. 자, 이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막 혈압이 오르는 것 같으면 난 죽었다 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엄마의 표정은 내가 내 행위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를 예측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표정이 변별 자극이 되는 거죠. 자, 스키너는 나무 목판 실험을 해요. 이쪽은 빨간색 목판, 이쪽은 파란색 목판이에요. 비둘기가 이쪽 빨간색을 콕콕콕콕 찍었을 때에는 모이를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콕콕콕콕 찍었을 때는 모이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비둘기가 빨간색 팡만 콕콕콕콕 찍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찍었고 여기도 콕콕콕콕 찍었어요. 근데 내가 콕콕콕콕 찍는 행동에 대해서 모이라는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서는 뭐예요? 목판의 색깔입니다. 나무판의 색깔이 빨강색이었으면 같은 행위에 대해서 나는 보상을 받지만 파란색이면 안 받는 거거든요. 행위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 목판의 색깔은 여기서 변별 자극이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또 스키너는요, 실험 상황에서 그 쥐가, 배고픈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있는 지렛대를 싹 눌렀더니 처음에는 그냥 먹이가 오는, 그럼 이건 먹이가 플러스 되는 거니까 얘는 정적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위쪽에다가 등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지렛대를 눌렀을 때 천정에 있는 등에 불이 들어오면 먹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이 안 들어오면 먹이가 안 떨어지도록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렛대를 누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먹이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는 뭐죠? 천정에 있는 등에 불이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바로 변별 자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변별 자극이란 행위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단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 조성은 이게 이제 실천론에서는 조성화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론, 실천기술에서는 행동 조형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혹은 조형, 그 다음에 얘를 행동 형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shaping입니다. shaping이라는 단어를 조성 혹은 조형 혹은 행동 형성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얘의 핵심은 그냥 한 번에 학습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부터? 좀 단순한 것부터 있잖아요.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쪼개놓고, 여기가 이제 행위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1단계부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어머 잘하네 라고 강화를 해주고, 그러면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이번엔 이거 해볼까? 어머 잘하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올려서 이거 해볼까? 어머 잘하네. 이런 식으로요. 강화를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복잡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행위의 학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행동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요, 행동 수정의 다양한 기법들을 보도록 할게요. 78페이지에 9번 행동 수정 해가지고 나오죠. 자, 행동 수정이란 조건화의 원리를 활용해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 혹은 감소시켜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적 강화, 부적 강화 혹은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소거 혹은 변별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했던 행동 수정의 원리들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행동 수정 원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체계적 둔감화라고도 하고 체계적 탈감법 혹은 탈감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특정의 감정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둔 혹은 탈에서 완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학습시켜 나가는 전략이었다면, 얘는 두려운 감정, 공포의 감정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사이즈나 두려움이나 공포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상이라고도 하고 어떤 자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의 대상이나 자극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그 자극을 한 번에 노출을 시키면 불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이 대상과 자극을 가장 불안의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그렇죠? 그래서 자극을 조금, 그러니까 자극이 공포를 덜 일으키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수월한 것에 노출을 시켜서 그때의 불안과 공포를 이제 해체시키고, 이걸 어떻게 해체시키냐면 이완 훈련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해변가에서 쉬는 장면을 생각을 하게 한다라든지, 혹은 긴장할 때 나타내는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호흡법을 훈련시킨다든지 미리 해서 자 아주 작은 위험 상황에 대한 노출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이완 훈련을 이용해 다운을 시킵니다. 이게 되면 조금 더 그 위험의 수준이 높은 혹은 불안 수준이 높은 자극에 다시 노출을 시키고 다시 이완 훈련으로 공포와 불안을 줄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공포와 불안의 사이즈를 다운시켜가는 전략. 이것을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한 4층, 그 다음엔 한 8층, 그 다음에 한 12층, 그 다음에 한 15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를 높여가면서 이때 느끼는 긴장을 풀어주고 여기서 다시 또 풀어주고 여기서 다시 풀어주고 이런 방식이 대표적인 체계적 둔감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과 반대로 홍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이 공포스러워하는 대상에 한 번에 일시에 단박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VR 뭐 이런 기법이 있어서 VR로 그냥 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막 되게 높은 곳에 떠 있도록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자극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일시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대를 쓰고 같이 걸어서 안대를 딱 벗어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광장에 대한 공포증,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안대를 딱 벗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장면을 한 방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홍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와의 진짜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 기술론 2교시 시험 문제에서 보면 행동 수정 모델이 있거든요. 행동 수정 모델로 따로 시험이 나오기도 하고 얘를 내포하고 있는 모델이 인지 행동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2교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행동 수정 모델을 다 사용하거든요. 기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일부 행동 수정 기법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기출 선지로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홍수법의 경우에는 잘못 사용했을 때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큰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돈과 같은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강화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포인트를 적립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스탬프를 적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혹은 쿠폰을 지급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스티커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서 이게 일정량 이상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재화 혹은 물건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토큰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트라든지 스탬프는 대표적으로 카페 갔을 때 카페에서 뭐 음료 한 번씩 살 때마다 스탬프가 적립이 되고 이게 10개 이상이 되면 내가 아메리카노라든지 이 커피를 이 쿠폰 10개를 교환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토큰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임아웃은 일종의 소거 전략을 이용한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타임아웃은 이걸 소거 기법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를 처벌 기법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아이랑 규칙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특정의 행동을 하는 건 안 돼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한다면 자, 저쪽 방에 있는 이 생각하는 의자에 자, 몇 분 동안 잠깐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후에 아이가 그 행동을 했다면 약속한 대로 그 방 혹은 그 공간 그 의자에 잠깐 분리해 앉아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타임아웃 상태에 있는 개인은 일정 시간 동안 어떤 특정의 강화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가 되는 거죠. 그 외의 기법으로, 행동수정 기법으로 아까 이제 체계적 탈감법이 사용하는 이완 훈련 기법이라든지 자기 주장 훈련이라든지 뭐 보조법, 용암법, 모델링 등 다양한 기법들이 행동수정 기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천기술론 얘기를 해보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 행동수정 모델에서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천기술론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기술 훈련이에요. 사회 기술 훈련에 대한 단독 문제가 거의 매년 실천 기술론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때 사회 기술 훈련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다 학습이론, 행동주의 이론의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정적 강화 처벌, 부적 강화 처벌, 이 모든 것들이 사회 기술 훈련에 사용되는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2교시 실천 기술론 시험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